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 말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외칠 때 한 남자는 홀로 낡은 시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가장 거슬리는 이름이자 이방원의 하여가를 거절한 단 한 사람 정몽주. 왜 그는 목숨을 버려가며 망해가는 고려를 지키려 했을까요? 이성계는 그를 고려의 방패이자 가장 친애하는 벗이라 불렀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조차 그에게 머리를 숙였고 왜구조차 그의 말 한마디에 포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고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 붉은 다리 위에서 그는 자신을 죽이러 온 제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거부하며 죽음을 택한 그 밤, 역사는 피로 쓰여졌습니다. 정몽주, 그는 시대를 거스른 어리석은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완벽한 배신에 맞선 가장 고결한 죽음을 택한 최후의 거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600년 전 선주교의 핏자국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360년대 물든 고려 경복궁의 한반도는 그날로 들어가 거대한 보겠습니다. 폭풍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대륙의 주인 자리를 놓고 원나라와 명나라가 서로의 목을 노리며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기득권층이 백성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뺏겨 유랑했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 위로 까마귀만 날아다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는 절망 섞인 탄식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고려를 집어삼키려 할 때 경상도 영천의 한 젊은 선비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몽주. 그는 당대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과거 시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험까지 모두 1등을 차지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 번의 장원 급제,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고 당대 최고의 석학 이색은 그를 보며 도덕의 근본이 나타났다며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책 속에 갇혀 안온한 삶을 누리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르자마자 썩어가는 세상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혈기 넘치는 젊은 유학자가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서재가 아니라 흙먼지와 피냄새가 진동하는 전장이었습니다. 1361년 가을, 북쪽에서 밀려내려온 10만 명의 홍건적들이 고려의 수도 개경을 점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왕은 안동까지 피난을 갔고 고려의 심장은 멈추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정몽주는 펜을 던지고 직접 군대를 이끄는 종군관이 되어 북방으로 향했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적의 보급로를 읽어내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백성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피냄새 나는 전장에서 정몽주는 운명의 남자를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당시 이성계는 개경을 수복하기 위해 함경도에서 데려온 사병 집단 가별초를 이끌고 나타난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정몽주가 본 이성계의 첫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화살 한 발로 수백 미터 밖의 적장의 눈을 꿰뚫었고 거친 전장을 마치 제 집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정몽주에게 이성계는 고려의 부패한 관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공되지 않은 거친 원석 같은 거인이었습니다. 이성계 역시 정몽주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거친 무장들 사이에서 홀로 단정한 관복을 입고 쏟아지는 화살비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형을 분석하며 군량을 챙기는 젊은 선비. 이성계는 자신의 칼이 닿지 못하는 영역, 즉 세상을 읽는 지혜가 정몽주에게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전투가 잠시 멈춘 어느 깊은 밤, 개경 근교의 허물어진 민가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성계는 흙 묻은 얼굴로 정몽주에게 거친 독주를 건넸습니다.
선비께서 이런 험한 곳에 계실 분이 아닌데 어찌하여 칼 든 놈들 틈에 섞여 고생이요? 정몽주는 이성계가 건넨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답했습니다. 장군이야말로 어찌하여 이 썩어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겁니까? 이 나라는 이미 장군 같은 분의 공을 알아줄 마음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이 솔직하고도 뼈있는 한마디에 이성계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횃불 아래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성계는 변방에서 겪은 서름과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했고, 정몽주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나라의 법도와 기강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설파했습니다. 무장은 문장의 깊이에 감동했고, 문장은 무장의 우직한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본, 나는 글은 모르나 내 칼은 자네가 가리키는 곳을 향할 것이요. 형님의 칼이 고려의 백성을 지킨다면 제 머리는 형님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피보다 진한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10여 년의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이성계가 가는 전장마다 정몽주는 참모로서 지도를 펼쳤고, 정몽주가 조정에서 권문 세족들의 모함에 시달릴 때면 이성계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그의 뒤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단순히 개인의 친분을 넘어 고려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칼과 방패가 되어갔습니다. 이성계라는 든든한 동지가 뒤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정몽주는 더욱 거침없이 외교 무대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377년 그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정몽주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습니다. 고려의 남해안을 생지옥으로 만들던 왜구들의 본거지 일본 규슈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예견했던 그 길을 정몽주는 홀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거친 현해탄에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뚫고 일본 규슈 땅에 내렸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을 든 왜구 수장들 앞에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력 대신 인간의 도리와 국가 간의 신의를 논하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논리는 바위를 꿰뚫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정몽주의 기계에 압도된 일본 수장들은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려에 이런 대인이 있는 줄 몰랐다며 탄식한 그들은 잡아가 가뒀던 고려 백성 수백 명을 눈물 속에 돌려보냈습니다. 정몽주의 천재성은 대륙의 주인 명나라 황제 주원장 앞에서도 빛났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고려를 의심하여 사신들을 유배 보내거나 죽이던 살벌한 시절이었습니다. 1384년 정몽주는 다시 한번 죽음의 길을 자원합니다. 가는 길에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박살나고 일행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는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고 사투를 벌여 기어이 명나라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 사신을 본 주원장은 처음엔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가 올린 표문을 읽어내려가던 황제의 눈빛은 이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세워주면서도 고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치밀하고 아름다운 문장. 주원장은 크게 감탄하며 정몽주를 직접 불러 대화했습니다. 황제는 정몽주와 대화를 나누며 고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며 극진히 대접했고 고려에 요구했던 가혹한 조건들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정몽주는 그렇게 부탄자루로 수만 군대보다 강한 힘을 증명하며 고려의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시 개경에서 마주한 두 사람. 황산 대첩의 피 튀기는 현장에서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아지발도라 불리는 천재적인 왜구 장수를 상대할 때 이성계는 정몽주의 전략대로 활을 잡아 적의 투구를 마쳤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석양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맹세했을 것입니다. 이 썩어빠진 고려를 반드시 고쳐보자고, 백성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맹세 속에서도 작은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라는 집을 수리하려 했고 이성계 곁으로 모여든 새로운 세력들은 그 집을 허물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는 차가운 진리가 두 사람의 우정 위로
서서히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1388년의 봄, 고려의 하늘은 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천령이 설치 통보는 단순히 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고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이 땅을 명예속국으로 간주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개경의 어전회의는 침묵과 고함이 교차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노장 최영은 분노로 몸을 떨며 요동정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밀어붙였고, 정몽주는 그 무모한 도박이 불러올 참혹한 미래를 예견하며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역전의 결과는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몽주는 떠나는 이성계의 군대를 보며 그것이 고려라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쥐어짜낸 비명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가 당도한 압록강 위화도는 거대한 늪이자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평소 무릎 높이였던 강물은 집을 집어삼킬 듯 붉은 흙탕물이 되어 소용돌이쳤습니다. 군사들은 젖은 갑옷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졌고, 화살촉의 악연은 습기에 녹아내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보급선은 불어난 강물에 뒤집혔고, 진중에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빗줄기가 가죽 막살을 때리는 굉음 속에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가별초와 고려, 정예병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성계는 4차례나 개경에 전령을 보내 출정의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비가 와서 활이 망가지고 군사들이 지쳤으니 부디 군대를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진하지 않으면 군율로 다스리겠다는 최영의 섯을 퍼런 명령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강을 건너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가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막사 밖으로 나와 빗속에 서 있는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자신만을 믿고 있는 그 눈망울들. 이성계의 뇌리에는 평생을 함께했던 정몽주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군,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이성계는 깨달았습니다. 왕의 명을 따르는 것은 충일지 모르나 사지로 몰리는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388년 5월 22일, 이성계는 마침내 압록강의 물결보다 더 거센 결단을 내립니다. 말머리를 돌려라. 전군은 개경으로 진격한다. 이것은 단순히 퇴각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고려를 지탱해온 왕명이라는 절대적인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역사가 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군사들은 환호했지만 이성계의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걷는 길은 그토록 사랑했던 벗, 정몽주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의 대군이 노도와 같이 개경을 향해 남하던 그 시각, 개경 성벽 위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북쪽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군 소식은 이미 개경에 닿아 있었고, 도성은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가 들고 올 칼의 방향이 이미 왕실의 심장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영의 군대가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민심과 군심은 이성계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개경 성문이 부서지고 이성계의 군대가 진입하던 날, 도시는 비명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질서를 중시하던 정몽주였으나 그날만큼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자신이 알던 고려는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최영은 체포되어 참수되었고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채 정몽주를 찾아왔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만인 위에 우두머리가 되었음에도 이성계는 정몽주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폰,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고
내 아이들을 살려야 했소? 정몽주는 대답 없이 이성계의 젖은 갑옷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성계 실권 장악 이후 개경의 정치는 거대한 암투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추진하는 토지개혁인 과전법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득권층에게 땅을 뺏겨 유랑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권위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정몽주는 매일 아침 이성계의 집을 방문하여 차를 나누고 정세를 논하면서도 그가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차가운 논리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성계는 그런 정몽주가 야속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정몽주는 단순히 한 명의 관리가 아니라 고려의 지식인 사회와 유림 전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바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최영을 제거하고 개경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몽주는 또 다른 인물을 발견합니다. 이성계의 뒤편 어둠 속에서 서서히 걸어 나오는 한 남자. 그 사내의 이름은 정도전. 한때 정몽주가 자신의 학문적 후계자이자 가장 아끼는 아우로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권문세족의 탄압을 받아 10년 넘게 유배지와 전라도 시골을 떠돌며 흙바닥에서 썩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유배 중인 그에게 끊임없이 책을 보내고 편지를 쓰며 재기를 도왔지만 돌아온 정도전의 눈빛은 예전에 그 맑았던 유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자식을 파는 지옥을 목격한 정도전은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고려라는 집은 석가래만 썩은 것이 아니라 주춧돌부터 썩었다. 고쳐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자신의 이 위험한 사상을 실현해 줄 강력한 칼을 찾아 함경도 변방까지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성계를 만난 것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사병들이 훈련하는 장엄한 광경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 군대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려를 무너뜨릴 칼과 머리의 운명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정도전은 이제 이성계의 입이 되고 뇌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몽주를 찾아가 예의를 갖추면서도 그 속에는 서늘한 칼날을 숨긴 채 물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이 무너져가는 고려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백성들은 이미 왕씨의 나라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정몽주는 정도전의 그 도끼 어린 눈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초는 아나 그 분노가 너를 삼키게 두지 마라. 집이 낡았다고 불을 지르면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갈 곳이 없다. 이때부터 정몽주, 이성계, 정도전 세 사람의 관계는 복잡한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추진하는 토지 개혁에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백성들이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도전과 뜻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파괴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거대한 설계도였습니다. 정몽주는 정도전이 던지는 개혁의 미끼 뒤에 숨겨진 역성혁명의 낚싯바늘을 읽어냈습니다. 개경의 밤 공기는 매일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을 매일 방문하며 그와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 술상머리에는 늘 정도전이 함께했습니다. 이성계는 여전히 정몽주를 존경하며 포온의 뜻을 따르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도전은 그 옆에서 끊임없이 이성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장군, 정몽주는 결코 장군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려의 귀신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정몽주는 자신의 아끼던 후배가 자신의 가장 친한 벗을 부추겨 역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비극적인 광경을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몽주는 이제 조정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갔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신진 사대부들이 정도전의 화려한 비전에 매료되어 하나둘씩 변절했습니다. 정몽주가 입궐할 때면 어제의 제자들이 그의 시선을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늙은 선비가 시대의 흐름을 막아서고 있다는 비아냥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오히려 의관을 더욱 정제하고 꼿꼿하게 걸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에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고려 신하로서의 일말의 양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을 비롯한 신진 세력들은 이미 정몽주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릴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392년 초 운명의 저울추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세자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늑골이 부러지고 의식을 잃은 채 개경으로 후송되는 이성계의 소식은 고려의 운명을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정몽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팔다리와 같은 정도전과 남은을 즉각 탄핵하여 유배 보냈고 이성계의 사병들을 해체할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정몽주의 반격은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성계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혁명파의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곁에는 그의 야심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이방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원은 아버지가 신음하는 틈을 타 몰려오는 정몽주의 공세를 지켜보며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정몽주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이미 수상한 사내들이 칼날을 숨긴 채 기웃거렸고 그의 충성스러운 하인들은 울면서 피신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병상에서 일어난 이성계를 직접 찾아가 그의 진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이 내려앉은 개경의 거리를 지나 이성계의 사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소매를 흔들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정몽주는 자신이 이 문을 나설 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성계의 방 안 정몽주가 앉은 자리 앞에는 병색이 짙은 이성계가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전 홍건적을 무찌르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뜨거웠던 우정은 이제 차가운 정적 속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힘겹게 눈을 떠 정몽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본, 어찌하여 이리도 고집을 부리시오? 우리가 함께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이오? 정몽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는 고려의 신하로 태어나 고려의 귀신이 될 것입니다. 형님이 가시려는 길에 제가 있다면 저를 베고 가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서는 정몽주의 등 뒤로 이방원의 서늘한 시선이 꽂혔습니다. 정몽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무난 인사임을. 그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주교를 지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돌다리에 부딪히며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500년 사직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거인의 고독한 행군이자 죽음으로써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이성계의 사저를 나서는 정몽주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육중한 나무문이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개경의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몽주와 이성계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내온 두 사내의 인연이 영원히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정몽주는 잠시 멈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 희미해진 달빛은 고려의 구군처럼 위태로웠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그의 소매 끝을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비릿한 흙먼지와 함께 정체 모를 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말에 올라탄 정몽주의 시선은 낮게 깔렸습니다. 개경의 돌길은 그가 수만 번을 오갔던 익숙한 길이었으나 오늘 밤만큼은 낯선 짐승의 등덜미처럼 울퉁불퉁하고 기괴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하인들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사내들이 안광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인 하나가 말고삐를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대감, 제발 큰 길을 피하십시오. 지금 이방원의 자객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 뒷길로 가신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죽음을 앞둔 자의 체념이 아니라 신념을 완성하려는 자의 숭고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신하가 군주를 문안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찌 새길을 택하겠느냐? 내가 새길로 도망친다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고려에 대해 또한 새길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설령 오늘 내 목숨이 다한다 해도 나는 고려의 당당한 신하로 이 길을 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밤 공기를 뚫고 울려 퍼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성계의 사저 깊숙한 곳에서 이방원은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칼날처럼 예리한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에게 정몽주는 존경하는 스승이자 아버지의 영혼을 나누었던 벗이었으나 동시에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파괴해야 할 거대한 성벽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원은 조영규를 불러 묵직한 철퇴를 내주었습니다. 칼로 베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것이지만 철퇴로 부수는 것은 상대가 지탱해온 질서를 완전히 짓밟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포온의 머리가 저 차가운 돌바닥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오늘 그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간다면 내일 아침 우리는 모두 역적이 되어 효수될 것이다. 이방원의 나직한 명령은 살기가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운명의 선주교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좁은 돌다리 아래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정몽주는 말발굽 소리가 돌다리에 부딪히며 내는 리드미컬한 소리를 가만히 음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곳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이성계를 찾아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서 배신의 역사를 목격하느니 죽어서 고려의 영원한 충절로 남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공부한 성리학적 의리의 완성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다리 중앙에 이르렀을 때 돌연 사방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무장한 자객들이 길을 막아섰고 그 중심에 철퇴를 든 조영규가 서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말을 멈추고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명도 탄식도 도망치려는 몸짓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관복 소매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조영규가 철퇴를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대세를 거스르려 하십니까? 이제 고려는 숨이 다했습니다. 장군과 함께 새 세상을 여십시오. 정몽주는 대답 대신 자객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를 죽여 이 나라를 얻을 수는 있겠으나 수백 년 뒤에도 변치 않을 내 마음속에 고려를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서 배워라. 그것이 너희의 소임이라면 말이다. 철퇴가 허공을 가르며 무거운 굉음을 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정몽주의 머리가 강타당했고 그의 몸은 느린 화면처럼 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선주교 돌바닥 위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피는 다리의 거친 틈새를 타고 흘러내려 개경의 물줄기에 섞여 들었습니다. 자객들은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쓰러진 거인의 몸을 유린했지만 정몽주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500년 고려 사직의 마지막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순간 정몽주의 이름은 영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하인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도륙당하며 선주교는 인간의 피로 물든 거대한 재단이 되었습니다. 정몽주의 시신이 차가운 길바닥에 방치된 채 날이 밝았습니다. 개경의 아침은 유난히도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성계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아들 이방원을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정녕 나를 아비도 모르는 짐승으로 만들 작정이냐? 포는 나의 형제였다.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벗이었다.
이성계는 정몽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우아한 개혁을 통해 새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으나 아들의 잔인한 결단은 이성계의 가슴 속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공포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자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골이 생겼고 이는 훗날 왕자의 난이라는 또 다른 피바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도전 역시 정몽주의 죽음 앞에 복잡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적이 사라졌기에 역성혁명의 설계도는 완성되었으나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선배를 죽여야만 이룰 수 있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했습니다. 정도전은 정몽주의 시신을 효수하여 저작거리에 내걸게 했습니다. 이는 고려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서슬퍼런 경고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분노 대신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낡은 왕조의 왕씨 가문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마지막 신의와 도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392년 7월 정몽주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건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치세 내내 정몽주의 영혼은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성계는 밤마다 선주교의 피비린내가 코끝을 스치는 환각에 시달렸고 잠결에 정몽주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는 그가 왕위에서 물러난 후 함흥으로 떠나고 말년의 불교에 귀의하여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나라의 기틀을 잡던 이방원 역시 기묘한 철학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조선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백성들에게 충과 효를 강조해야 했는데 그 표본이 될 인물이 자신들이 죽인 정몽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정몽주를 조직적으로 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역적에서 만고의 충신으로 복권시켰고 전국 곳곳에 서원을 세워 그의 학문을 기렸습니다. 자신들이 찬탈한 고려의 신화를 조선의 도덕적 지주로 삼아야 하는 이 거대한 아이러니는 조선 성리학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몽주는 죽어서 조선의 성자가 되었고 그를 죽인 이방원은 필요한 악을 자처함으로써 조선이라는 집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정몽주의 피는 조선 살인파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 훗날 훈구파와 대립하며 조선 정치를 이끄는 거대한 도덕적 명분이 되었습니다. 선주교의 붉은 반점은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비가 내리면 더욱 선명해지는 그 핏자국은 권력이 정의를 잠시 이길 수는 있어도 인간의 깊은 신념을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정몽주는 55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선주교 위에서 흘린 피는 꺾이지 않는 선비 정신의 정수가 되어 한반도의 정신적 지주로 남았습니다. 개경의 선주교.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 그 돌다리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한 남자가 목숨과 맞바꾼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성계가 세운 성벽은 무너졌고 정도전이 설계한 법전은 낡았으나 정몽주의 단심은 천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느냐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